지난번까지 원자 안에서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 상태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면 움직이는 모양을 확인을 했단 말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럼 전자들은 아하,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지. 그럼 이러한 전자와 그 전자 사이에서 얘네들이 고체일 때 서로 결합된 상황의 에너지는 어떠할까라고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 띠와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 에너지띠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만약에 기체라고 하면 기체는 원자가 되었건 또는 간단한 분자가 되었건 그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전자의 영향이 조금 작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핵이 있다면 핵 주변에 전자들이 존재하는 궤도에 이 전자가 실질적으로 특정 궤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많이 변화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려고 나는 이걸 이렇게 떼줄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 그림을 줄여놓으면 자,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핵이 있고 핵을 중심으로 1번 껍질 에너지, 2번 껍질 에너지, 3번 껍질 에너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원자가 기체로 결합을 하지 않고 상태가 고체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고체의 에너지띠가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고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자들이 엄청나게 결합을 하게 돼. 그러면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은 전자와 전자 사이에 서로 전기적 반발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지. 즉 파울리가 뭐라 그랬어? 화학에서 전자들은 가능하면 배치할 때 한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배치가 된다.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전기적 청력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걸 물리에서도 사실은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들이 한 곳에 있을 때 나는 이 에너지 값이야 라고 고수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전자 때문에 조금쯤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저 전자도 약간쯤 물러나다 보니 정확한 그 궤도에서 에너지 준위를 고수하지 못하고 약간씩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 그런 고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하니 어떻게 되겠어? 조금씩 영향을 더 많이 받기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미세하게 에너지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하자 어떤 형태의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내게 되었냐면 그림의 간격이 별로 안 이쁘게 됐다. 그치? 그래서 어떤 형태로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었냐면 자, 1번 껍질의 에너지 준위라고 하고 이렇게 정해줬을 때 요 사이사이에서 조금 벌어진 애, 조금 다가온 애가 생기면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간격으로 바뀌게 돼. 이해가 됐어? 2번 껍질이 여기야 라고 하면 2번 껍질에서의 에너지 준이 어떻게 되니? 또다시 전자 사이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 그런데 그것이 1번보다 2번이 조금 더 넓어지잖아. 왜 그럴까? 2번 껍질에 1번 궤도보다는 더 많은 전자들이 존재하니까 그 전자들의 에너지가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를 보이면서 그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에너지 준위는 원래 불연속적이어서 우리가 양자라는 말을 썼는데 이 공간 안에서는 나름의 연속적인 띠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껍질이 여기다 라고 하면 세 번째 껍질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이 전자의 궤도가 조금 더 간격을 가지기 시작을 하겠지? 약간 더 안쪽으로, 약간 더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지.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특정한 자리에서 선 스펙트럼,
띠가 나타나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서로 결합된 원자들이 많아질수록 약간씩 간격을 가지는 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이것이 N은 1번에 해당하는 것, N은 2번에 해당하는 것, N은 3번에 해당하는 것을 쭉 나열하여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겠지. 그것을 우리는 바로 에너지 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실제로 이 고체라고 하는 N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이 띠가 두 개로 되어져 있는 고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띠가 세 개로 이루어진 고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또 이 띠가 네 개로 되어져 있는 고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각각의 원자에 대한 이 띠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라고 하여 허용된 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의 간격을 띠간격 또는 다른 말로 띠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허용된 띠, 띠간격, 그 다음에 다시 허용된 띠, 띠간격, 다시 허용된 띠 이렇게 나타나면 전자가 이 허용된 띠에는 가능한 한 에너지가 낮은 1번 껍질, 1번 궤도부터 전자를 차곡차곡 채우게 되는 거지. 하지만 내가 조금 들뜬 상태가 되어서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가더라도 아무데나 갈 수는 없고 이 정해져 있는 에너지 띠 공간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허용된 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껍질이 존재하는 띠라고 얘기를 하자. 예를 들어 지금 얘는 3주기 원소였던 거야. 그래서 허용된 띠가 3개가 있었어.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껍질의 전자는 하고 물을 수 있잖아. 이 마지막 껍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가띠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허용된 띠, 즉 에너지 띠 중에서도 실제 전자에게 허용된 띠, 그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 껍질의 띠를 원자가띠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원자가띠까지 부르게 되면 우리는 이 원자가띠에서의 전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 고체는 전기가 통하는 고체일까? 또는 이 고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고체일까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 바로 그것이 세 번째, 고체에서 나타나는 전기 전도성이 된다. 자, 원자가띠의 구조를 살짝 보고 이 전기 전도성이라는 걸 확인을 해볼까? 원자가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었다. 이것이 원자가띠로 이 안에 있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원자가띠로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띠, 즉 허용된 띠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하나 있냐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전자가 조금만 에너지를 받아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전도띠라는 것이 있게 돼. 이 전도띠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에게 약간의 에너지가 주어져. 그것이 그 다음 에너지띠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에너지는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전자는 위로 넘어가지는 못하니까 아예 궤도 전이를 할 수는 없는 상태였지. 근데 이때 약간의 에너지로 이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전도띠에는 전자가 생겨나고, 그리고 원자가띠에는 비어져 있는 공간이 나타나게 생긴단 말이야. 우리는 이 전자가 위로 올라간 전도띠에서는 이 전자가 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기적 전도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전도띠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원자가띠에서는 전자가 있던 이 자리가 비어버리면 원자핵 때문에
플러스적 영향을 받는 구멍이 생긴단 말이지. 우리는 이것을 양공이라 그래서 전자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와 이 양공이라는 것에 의해서 전하가 이동을 하면서 전기가 이동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도띠의 전자가 올라가거나 전도띠의 전자가 올라가서 생기는 양공이 형성되었다.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은 고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니? 그렇지. 도체라고 부르게 된단 말이야. 그럼 도체는 어떤 모양을 띠고 있어서 이렇게 전기 전도성이 좋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도체는 여기에 원자가 띠가 있고, 자, 이것을 조금 가까이로 그려볼까? 도체는 여기에 원자가 띠가 있고, 그리고 전도띠가 이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원자가 띠에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파란색의 이것이 전도띠. 그러면 특별히 에너지를 많이 주지 않아도 거의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전도띠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 그럼 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양공이 나타나며 양공의 움직임도 생길 거라는 거지. 그래서 매우 쉽게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고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도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도체의 반대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고체는 뭐라고 표현하니? 옛날에는 부도체, 지금은 절연체. 절연체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똑같이 원자가 띠가 있는데 전도띠가 매우 위에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얻어야만 올라갈 수 있어. 왜? 요 사이에 있는 띠 간격이 그만큼 넓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띠 간격이 넓어서 가능하면 이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넘어가지 못해. 그럼 전자의 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공이라는 게 잘 나타나지 못해서 양공의 이동도 잘 나타나지 않는 거야. 아,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구나 라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제목에 반도체가 들어있잖아. 그러면 반도체라는 것은 어떠할까? 세 번째가 바로 반도체가 되는 거야. 반도체는 바로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쯤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원자가 띠가 있으면 전도띠가 떨어져 있는 띠 간격은 있지만 절연체처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특정한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기가 통하고 또는 양공이 움직이고 라고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어떤 에너지를 주면 이 전자가 전도띠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도록 또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 전기를 통하게도 만들고 전기를 통하지 못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다. 전기 전도도를 실제적으로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자 라고 하는 거야. 전기 전도도의 기호를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 전기 전도도란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가, 전기 전도성이라고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전기 전도도가 크다면 전기가 잘 통해. 그러면 물체 안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작아서 그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들의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전기 전도도의 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런데 바로 전기 전도도의 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항부터 시작을 해볼 거야. 저항은 R이라고 되는 거 알고 있지? 자, 저항 R의 식은 단면적 분의 도선에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선생님이 앞을 왜 비워놨을까?
이 도선을 어떤 물체로 만들었느냐에 따른 물체의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체의 특징을 우리는 비저항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 같은 단면적, 같은 길이라고 도선을 만들어 줬을 때 비저항이 크면 저항도 같이 커지는 비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전기 전도도는 저항의 반비례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바로 비저항에도 반비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비저항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까 해. 그러면 여기서 식을 한번 비저항이란 이란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단면적을 A라고 하고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자, 나 지금 식을 완벽하게 쓰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바로 해버렸다. 이것은 얼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비저항의 식은 이라고 하면 얼이 있는데 L분의 A가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비저항의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전기 전도도의 식은 비저항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식을 바꿔줄까 해. 왜냐하면 도선의 저항인 ohm으로 시험 문제를 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비저항의 식이 L분의 RA 분의 1이라고 하니 결국 식은 RA분의 L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기 전도도의 식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반도체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자.